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밤늦은 시각에도 여전히 도로 위에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심 속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도현 58세.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DX그룹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수장이며 대한민국 10대 부호에 속하는 백만장자였다. 어릴 적부터 가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자수성가형 기업가로도 유명했다. 그는 수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 오늘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결코 드러내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공허한 부분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크고 화려했다.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예술 작품이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그가 수상한 수많은 상패와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외관과 달리 사무실은 늘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도현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모든 걸 가졌지만 가슴 한쪽이 늘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삶은 온전히 일과 돈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회사 성장에만 몰두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철저히 희생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진심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진심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모두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었다. 젊었을 때 몇 번 연애를 했지만 그때마다 상대는 그의 성공을 이용하려 하거나 그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기로 했다. 수십 년이 흘러 그는 막대한 부를 쌓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부모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다. 아주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만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었다. 하지만 어릴 적의 기억은 오랜 세월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고 그가 성공한 이후에는 일부러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왔다고 믿었고 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오로지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만을 쫓았지만 이제는 문득문득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막대한 재산을 쌓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가? 그는 수십 채의 집을 가졌지만 정작 그 집에서 따뜻한 가족과 함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곁에 없었다.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몇 년 전부터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재단을 설립했고 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점점 형식적인 일이 되어갔다. 그는 수십억 원을 기부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기업 이미지 관리라는 명목 아래 기부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재단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한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기업이 수년째 지원하고 있는 곳이었다. 원래라면 그는 이런 일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일정이 잡히면 가서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다. 회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말에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평소처럼 냉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차에 올랐다.
검은색 리무진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다. 도현은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려 했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고아원,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살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거의 없었다. 어릴 때 입양된 후 그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양부모는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그에게 정을 주지는 않았다.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했고 누구보다 강해야 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을 일부러 지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고 있었다. 차는 조용한 외곽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좁은 골목길이 곳곳에 이어져 있었다. 리무진이 그런 골목을 지나가자 주변의 사람들이 신기한 듯 차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차는 한 작은 고아원의 앞에 멈춰섰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었고 도현은 차에서 내렸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도현은 문득 자신도 저렇게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희미했다. 고아원 원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도현 회장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도현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은 그를 건물 안으로 안내하며 몇 가지 시설을 보여주었다. 도현은 흥미없는 듯 듣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자랐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원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회장님, 그런데 최근에 고아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특이한 거라뇨? 오래된 편지였는데 그 안에 적힌 이름이 회장님 성함과 같아서 신기하더군요. 그 순간 도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편지라고요? 그는 본능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다. 원장은 서랍을 열어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편지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나 꼭 찾으러 올게요. 기다려줘요. 도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도현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거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조 원 규모의 거래를 손쉽게 해왔다. 그러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편지 한 장이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편지의 종이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었고 종이 자체가 바스러질 듯 약해 보였다. 그러나 그 위에 남겨진 글씨는 또렷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서툰 맞춤법, 하지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편지를 손에 쥔 채 말을 잊지 못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이 편지가 기억나십니까? 도현은 침을 삼켰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에 들린 편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기억이 날 리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애써 지워버리고 살았다. 기업을 키우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맨손으로 성공한 남자라고 포장했다. 세상은 그의 성공을 지켜세웠고 그는 그 이미지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한 번도 직시한 적이 없었다. 이 편지가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정확히 언제 발견된 건가요? 최근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나왔습니다.
보관된 문서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아마도 40년 전쯤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전, 그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편지를 쓴 아이는 고아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이 글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 편지는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창고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이 편지를 쓴 기억이 없다. 하지만 분명히 내 것이다. 도현은 오래전 묻어둔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희미하기만 했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기록은 없나요? 그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이곳에서 지내셨던 분이 쓴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곳에서 자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원장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아, 회장님께서 이곳 출신이셨습니까? 그는 그제야 자신이 입양된 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그는 고아원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고, 입양된 후 새 가족에게 철저히 동화되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이곳에서 지냈었죠. 하지만 언제, 어떤 경위로 입양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원장은 그의 말을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은 서랍을 열고 바랜 종이들이 가득한 파일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기록을 훑어보며 도현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몇 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원장의 손이 한 장의 서류 위에서 멈췄다. 아,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도현에게 건넸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그의 어린 시절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름 이도현, 출생 연도 1965년, 입소 날짜 1970년, 그리고 부모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수진,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도현은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따뜻한 품,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도연아, 우리 도연이.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깨질 듯한 유리 조각 같았다. 이수진, 제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장님을 남겨두고 떠나신 건지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현은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가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고?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그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는 부모 없이 살아왔고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했다. 40년 만에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것이다. 혹시 어머니가 살아 계신지는 알 수 없겠죠? 그는 힘겹게 물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몇 년 전 어떤 중년 여성이 이곳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도현의 눈이 커졌다. 그 중년 여성이 이수진 씨였나요?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래전 이곳에서 어떤 아이를 두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희가 운영을 맡은 이유라 자세한 기록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아이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그녀는 자신의 신상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에 내 아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뿐입니다. 도현은 숨을 삼켰다. 혹시
그녀가 어머니였을까? 그렇다면 어머니는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걸까? 그는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이도현은 낡은 편지를 손에 쥔 채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어렴풋이 떠오를 듯하면서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다. 내가 이 편지를 썼던 기억이 없다 하지만 이건 분명 내 글씨다. 그럼 나는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치 안개 속에서 아련하게 흐려져 있었다. 그저 어렴풋한 장면들만 떠오를 뿐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편지의 낡은 종이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순간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도현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날은 아주 흐린 날이었다.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어린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무언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어디가? 어린 도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의 어머니 이수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수진 씨,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은 깜짝 놀라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낯선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도현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어린 도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을 떼어놓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꼭 쥐고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어린 도현은 소리쳤다.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도현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했다. 엄마는 날 버린 거야. 그렇지 않다면 왜 다시 오지 않았을까? 그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애써 어머니의 존재를 잊으려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는 어머니의 존재조차 희미해져 갔다. 이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식적으로 과거를 지워버리고 살았다. 고아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철저한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믿으며 살았고 과거를 돌이키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40년 만에 발견한 편지는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날 버린 걸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기에 그는 편지를 남겼던 것이다. 엄마, 나 꼭 찾으러 갈게요. 어린 도현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잊기로 했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도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문득 몇 년 전 원장이 말했던 중년 여성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곳을 찾아와 자신이 오래전 이곳에 아이를 두고 갔었다고 말했다. 그 여성이 정말로 내 어머니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는 결국 나를 찾기 위해 돌아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왜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온 것일까? 그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면? 혹시 그녀도 무언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 나는 너무 빨리 단정 지어버린 것은 아닐까? 도현은 눈을 감았다. 그는 4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한 번도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도현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를 두고 갔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의 손이 다시 편지를 꼭 쥐었다. 엄마, 나 꼭 찾으러 갈게요.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 편지는 어린 도현이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이제야 기억해낸 것이었다.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가 찾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을 것이다. 40년 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원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현은 결심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찾아야 했다. 그가 잊으려 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낡은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40년 전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남긴 약속. 엄마, 나 꼭 찾으러 올게요. 기다려줘요. 어린 도현은 어머니가 다시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고 언젠가 자신도 어머니를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희미해졌고 그는 애써 과거를 묻어버렸다.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고아원 원장이 제공한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이수진 모 출생연도 1945년. 그러나 주소나 연락처 같은 추가적인 정보는 없었다.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오직 이름뿐이었다. 도현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비서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내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 김비서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도현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름은 이수진. 40년 전 나를 이 고아원에 두고 떠나셨지.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해. 김비서는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수소문 끝에 40년 전 서울시 보육국의 기록을 조사했고 오래된 서류를 뒤적였다. 하지만 그 시대의 기록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지 않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회장님, 40년 전의 기록이 너무 오래돼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어. 반드시 찾아야 해. 김비서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1985년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낡은 주택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현은 직접 그곳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재개발로 인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주변의 오래된 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주변의 상점 주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40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이수진이라는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80대 노인이 도현의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수진? 그 이름 들어본 것 같구먼. 도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그분을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이야기지. 내가 젊었을 때 이 근처에서 국밥집을 했었는데 가끔 한 여자가 와서 밥을 먹었어. 얼굴이 참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 혹시 그녀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까? 노인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지. 도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맞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나는 죄인이에요. 도현은 순간 몸이 굳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두고 간 것에 대해 평생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더욱 확신했다.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 김비서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계속했고 한 가지 추가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몇 년 전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다. 도현은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수진이라는 여성이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분은 매우 조용한 분이었어요. 항상 검소한 옷차림이었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혹시 병명을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정확한 병명은 밝힐 수 없지만 당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을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요양원에 가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이요? 네. 하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는 즉시 전국의 요양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진행한 끝에 드디어 한 요양원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가 몇 년 전까지 머물렀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향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다. 푸른 산자락 아래 자리한 요양원은 깨끗하고 평온한 분위기였다. 요양원 원장은 도현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수진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네, 혹시 그분이 아직 여기 계십니까? 원장은 잠시 기록을 살펴보더니 아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계셨지만 이후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도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긴 주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아직도 그녀가 계시는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주소를 받아들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받은 주소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는 직접 그곳을 찾았다. 오래된 단층 집이 몇 채 남아 있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낯설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백발이 성성한 여성이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다. 이수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성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이? 그녀는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정말 우리 도연이가 맞니? 그 순간 도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그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낸 것이었다. 이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 앞에 서 있는 백발의 여성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한마디가 도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떠올려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를 눈앞에 두고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뺨을 가볍게 스치자 도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정말 우리 도연이가 맞니?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하지만 도현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였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낯선 존재였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젊은 여성이었다. 따뜻한 미소를 짓던 모습, 자신을 꼭 안아주던 따뜻한 품. 하지만 지금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도현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는 모를 것이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어머니가 맞는가?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기억하는가?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현은 숨을 멈추었다. 그는 평생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들어오렴, 도연아.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은 소박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고 벽에는 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방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서 시선을 멈췄다. 거기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이야. 난 그 사진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도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왜 이제야 만난 거죠? 그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떠난 후 나는 널 찾기 위해 많은 곳을 다녔어. 하지만 내가 입양된 후에는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단다. 난 너무 가난했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 도현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현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난 어머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아니야, 도연아. 난 널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난 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힘들었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서 살아왔고 외로웠을 것이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공을 거뒀지만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그 허전함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는 그동안 가족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가족을 다시 찾은 것이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도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렇게 40년 만에 서로를 다시 찾았다. 그날 밤 도현은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다. 가난 속에서 힘겹게 버텨왔고 아들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다. 도현은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말했다. 도연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맸던 진정한 성공이었다. 이도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끼며 잠들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났다. 낯선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곳이 어디지? 하지만 곧 어제의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녀가 흐느끼며 자신의 손을 꼭 쥐었던 순간 서로가 오해 속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깨닫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작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일어났니?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도현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릴 적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어제처럼 어머니가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단출했다.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오랜만에 내가 해주는 밥을 먹게 됐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맛있어요. 그는 어머니가 한평생을 이렇게 소박한 식사로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어왔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집밥이 주는 감동을 느낀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도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응? 저랑 같이 서울로 가요. 어머니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울? 네.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았어. 서울 같은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적응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머니께 맞출게요.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만들고 싶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도연아. 너랑 같이 가마.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서울에서의 새로운 살. 며칠 후 도현은 어머니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다소 낯설어하는 듯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혼자 살았니?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도현은 가볍게 웃었다. 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작은 정원을 마련했다. 어머니, 여기서 좋아하는 꽃을 심으시면 돼요. 어머니는 감동한 듯 손을 내밀어 작은 화분을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도연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많이 컸구나. 며칠 후 도현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는 늘 하던 것처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저는 앞으로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갑자기 그런 결정을?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일과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돈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찾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내린 결정을 이야기했다. 이제 제 삶을 조금씩 바꾸려고 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구나.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나도 도연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다시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꼭 안아주던 어머니의 품속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이도현은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는 드디어 완전해졌다.